전쟁은 육지에서 시작됐지만 바다는 이미 선택되어 있었다. 1592년 일본은 조선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아직 싸우기도 전에 바다에서 이미 갈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다를 전장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다를 길로 보았습니다.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16세기 말 동아시아를 뒤흔든 임진왜란은 단순한 조선과 일본의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바다를 둘러싼 권력, 즉 제해권과 왜군 보급로의 사수와 차단을 둘러싼 총체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장을 지배한 자와 바다를 설계한 자, 이 두 프레임으로 전쟁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는 바다를 설계한 자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유산을 이어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내전이 끝난 군사적 잉여, 자원과 사무라이 계층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향 전환했습니다. 명정벌이라는 원대한 목표.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 기획의 첫 번째 관문이 한반도였고 바다는 그 기획을 현실로 잇는 고속도로였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조선의 바다는 전쟁터가 아니라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통로여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내륙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보급로. 이것이 그가 설계한 승리의 방정식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규모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을 빠르게 통과해 명나라로 진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 반면 이순신 장군은 전장을 지배한 자였습니다. 그는 파도와 바람, 조류와 협수, 함영과 폭격각, 사거리와 시계까지 전장에서 변수가 되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우발의 공간이 아니라 계산과 반복으로 길들일 수 있는 리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기 이전에 이기는 포지셔닝을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은 히데요시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끊어버리기로 합니다. 이순신에게 바다는 그냥 넓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조류, 바람, 섬, 그리고 좁은 수로.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것을 군사용어로 제해권 그리고 해상 거부라고 부릅니다. 조선 수군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숫자도 자원도 일본군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울 필요 없는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 이순신의 첫 승리였습니다. 정박 중이던 일본 수군을 기습해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5월 29일 사천해전, 6월 2일 당포해전, 6월 5일 당항포해전,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7월에 벌어집니다.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보냈지만 이순신은 그들의 밥줄인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거대한 설계도와 현장의 지배자. 과연 이 승부의 디테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다를 지배하면 육지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히데요시는 전쟁을 설계했고 이순신은 전장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선은 곧 바다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보급로가 끊기는 순간 전쟁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히데요시는 바다를 길로 만들려 했고 이순신은 그 길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바다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병력이 아니라 보급입니다. 히데요시의 바다 설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스시마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내륙으로 대규모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 이 설계의 전제 조건은 바다가 항상 안전할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설계가 차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술의 비대칭이 등장합니다. 일본의 주력함 안택선과 관선. 이 배들은 빠르게 접근해서 칼을 뽑는 백병전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판옥선. 배 바닥이 평평해서 제자리 회전이 가능했고 무거운 화포를 싣고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판옥선은 평저선 구조로 얕은 바다와 좁은 수로에서 기동이 자유로웠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다양한 화포는 300m에서 1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갑판은 백병전을 원천 차단했고 함수와 한미의 포는 전후방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거북선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혼란을 일으키는 돌격함이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대첩. 이 전투가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 수군의 주력을 격파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좁은 견내량에 있던 일본 함대를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펼친 하객진. 하객진은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펼쳐진 진영입니다. 이건 단순한 진영이 아닙니다. 가까이 붙어야 이기는 일본군에게 절대 붙어주지 않고 멀리서 포를 쏘는 거리의 승부였습니다.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을 포위하려 했지만 오히려 조선 수군의 포격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함선 73척 중 59척 격파. 조선 수군의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일본 수군은 더 이상 남해를 장악할 수 없게 됩니다. 한산도, 옥포, 사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좁은 바다, 조류, 그리고 거리 유지입니다. 이순신은 싸울 곳, 시간, 조건을 선택해 우연을 줄이고 필연을 만드는 전장 설계를 했습니다. 바다에서의 패배는 단순히 배가 침몰한 게 아닙니다. 히데요시가 설계한 보급 고속도로가 끊긴 겁니다. 식량과 탄약이 오지 않는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굶주린 무리에 불과합니다.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자 일본군의 진격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승리해도 바다에서 식량과 탄약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평양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보급 부족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서울까지 진격했던 부대도 더 이상 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노린 것은 적 함대를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급선의 리듬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보급이 흔들리자 일본군의 진격은 느려지고 전쟁은 속도전에서 소모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593년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고 주둔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1597년 정유재란 일본은 다시 대규모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조정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순신이 감옥에 갇힙니다. 모략과 음모로 파직된 이순신 대신 원균이 조선 수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기습을 받아 괴멸당합니다. 200여 척의 함선이 침몰하고 수군은 거의 전멸합니다. 바다는 다시 일본의 것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설계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선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히데요시의 설계가 완성되기 직전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나옵니다. 1597년 8월 이순신은 다시 통제사에 임명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고 남은 배는 고작 12척. 조정에서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합니다. 지금 신에게 아직 전선 12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군을 폐지한다면 적들이 이를 틈타 곧바로 서해로 올라가게 될 것이니 이는 조정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을 선택합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전. 조선 수군 13척 대 일본 수군 133척. 숫자로만 보면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지형을 읽었습니다. 명량 해협, 지금의 울돌목. 이곳은 좁고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많은 배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서로 엉키고 조류에 휩쓸리고 포격의 표적이 됩니다. 명량해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전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거센 조류를 계산했습니다. 썰물 때는 남쪽으로, 밀물 때는 북쪽으로 흐르는 물살. 조류의 속도는 초속 6m, 빠를 때는 초속 11m에 달합니다. 이순신은 좁은 해협 입구에 배를 배치하고 일본 함대를 기다립니다. 일본 함대가 몰려옵니다. 133척의 배가 좁은 해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명령합니다. 공격 개시. 좁은 해협에 갇힌 일본 함대는 서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조선 수군의 포격이 시작됩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함선을 맨 앞에 세우고 직접 싸웁니다. 그의 함선에는 적의 화살과 포탄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선 수군은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냈습니다. 일본 함선 31척이 격파되었고 나머지는 후퇴합니다. 명량 해전 이후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다시 힘을 얻었고 일본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를 잃은 쪽은 시간을 잃습니다.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그가 꿈꿨던 대륙 진출의 야망은 남해바다의 물길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명령받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추격합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이순신과 명나라 장군 진린이 연합해 퇴각하는 일본 수군을 공격합니다. 밤부터 시작된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500여 척의 일본 함대 중 200여 척이 격파됩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적의 탄원에 맞아 전사합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다를 지켰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히데요시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바다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 하나하나보다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히데요시는 전장을 지배했지만 이순신은 전쟁의 조건을 지배했습니다. 옥포에서 시작해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명량에서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내고 노량에서 전쟁을 끝낸 이순신. 그는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전쟁의 형태를 바꾸는가의 문제입니다. 전장을 지배한 자 이순신, 그리고 바다를 설계하려다 실패한 히데요시. 이순신과 히데요시의 싸움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 감사합니다.